자, 지금부터 제4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케티의 자본가 이데올로기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좌파 정당 내지는 진보 정당이 왜 이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소득 고학력층의 지지를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현황과 이제 맞물리는데 지난 일주일 전인가 최근에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를 보면은 오히려 고학력 고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저소득 저학력층은 오히려 국힘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앞으로 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동안 찍어왔던 고학력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뭔가 새로운 유형의 진보 정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고민을 털어놨죠.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논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이런 그 좌파 정당 내지는 진보 정당들이 오히려 저학력 저소득의 빈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학력,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리고 상당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강남 좌파라고 하죠. 강남 좌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강북 빈민들,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피케티가 이 책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그래프가 바로 이 프랑스와 미국입니다. 빨간 그래프가 이 프랑스인데요. 이 그래프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고학력자들과 이 저학력자들의 그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나냐는 건데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학력자가 훨씬 더 많이 찍었는데 60년대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은 고학력자들의 지지표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2000년대 들어와서 더 심해지고 있죠.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4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학력자가 미국 민주당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강의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경우에 가령 미국의 고등학교만 나온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를 찍는 현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가령 이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네오나치 정당에 비슷한 르팽을 찍고 오히려 사회당 같은 좌파 정당을 찍지 않는 현상.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죠. 가령 우리나라 경우에 중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국힘당을 찍고 그리고 박근혜를 찍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비해서 가장 고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서울대연대 고대 나오고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수도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을 찍는 이런 현상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완전 비슷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제 대학 진학률을 보자면요. 이 부모 소득과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아래 그래프가 이 소득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이 대학 진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부모가 돈을 잘 벌수록 대학을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뒤집어 보면은 당연한 그래프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의 IQ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유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자식들이 반드시 좋은 대학 내지는 성적이 우수하는 그런 이 자연법칙적 필요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부잣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왜 그럴까요? 당연히 뭔가 교육 과정에서 이 한마디로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죠. 뭐냐면은 능력주의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과연 네가 IQ가 좋고 그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너의 그 땀으로 들어간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못 들어가고 지방에서 지금 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지방 그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과 동일하게 그럼 땀을 안 흘렸냐 이거예요. 동일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지만은 여건이 안 좋아서 한마디로 사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 책이 적어서 뭔가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그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이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대학 진학률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능력주의의 핵심이라는 건 개개인의 능력, 희생, 기여 이런 것에 비례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능력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한 능력주의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실은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허상을 띈 실제로는 이 빈부격차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른바 공정성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시험에 의해서 선발됐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가령 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그 다음에 공무원고시, 근데 공기업들 취업해서 뭔가 정당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간 거는 이 공정한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일이 처리되는 거는 불공정한 거다. 그런 점에서 이 공정하게 서울대 나오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공무원 된 사람들을 공정하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공정하게 의사고시 된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는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이 능력주의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배적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 피케티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본 그래프인데요. 지난 20년, 30년간 동안에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됩니다. 이 미국의 이 절반 인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의 절반 인구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옛날보다 더 게을러진 걸까요? 게을러서 저렇게 소득이 줄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부유한 그 1%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도. 그럼 미국의 1%의 소득이 저렇게 증가하는 것이 능력주의로 설명한다면은 미국의 1%가 과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 보다 더 많이 뭔가 머리가 좋아졌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게으름이냐, 능력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능력주의라는 것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라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피케티가 한국에 적용되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피케티가 얘기하는 바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얘기를 한국의 신보수, 뉴라이트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층의 핵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경제민주화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분들이 피케티의 이야기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는 틀렸다,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하성 교수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낸 책이 한국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이 책은 2013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 왜 분노해야 되는가? 분배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두 책 모두가 다 이 불평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에 관한 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낸 건데
이 책에서 장하성 교수는 피케티 책을 상당 부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피케티의 내용이 한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뭔가 피케티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하성 교수가 이미 2015년부터 국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2015년에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서 장하성 교수는 잘못된 분배를 방치한 채 무슨 재분배론이냐라고 쓴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분배라는 게 바로 세금 걷어가지고 이 재분배라는 건데요.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국가를 하는 것을 장하성 교수는 뭔가 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것이 뭔가 한계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경제민주화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에 의해서 사실은 이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 경제정책을 꾸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하성 교수가 2015년경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철학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서 이 경제를 운영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케티는 틀렸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피케티가 얘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재산소득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은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이 1900년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죠. 상속세율을 굉장히 높였죠. 근데 상속세 대상은 재산이죠. 상속재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유층이 얻는 이 소득의 태반이 사실은 노동소득,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소득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령 이건희 일가, 이재용 일가가 얻는 소득의 태반이 뭐죠? 이재용 일가가 뭐 사장으로서 얻는 소득, 월급보다는 이재용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그 주식의 총 액수가 뭐 한 10조, 20조 정도가 되는데요. 매년 배당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주식으로부터. 배당 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이 불로소득인데, 이 재산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피케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재산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장하성 교수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서장훈이라고 하죠.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서장훈이 빌딩 부자입니다. 서장훈이 텔레비에 나와서 얻는 소득은 일종의 근로소득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빌딩 몇 채를 갖고 얻는 소득이 일종의 재산소득인데 이런 재산소득이라는 것이 장하성 교수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장 중요하고 근로소득 불평등이라는 건 뭐냐?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연봉이 1억인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연봉이 3,400밖에 안 되는 현상.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불평등, 본질적 불평등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고 그 원인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라는 겁니다. 그럼 해법이 뭐죠? 경제민주화라는 겁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죠.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누구죠? 김상조 교수였다는 겁니다.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을 하고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한 것.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2017년, 2018년 2년간의 경제 철학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한국일보가 2015년경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 경제 불평등의 핵심은 월급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면은 1억을 받고 중소기업 다니면은 3천만 원 받는 연봉 차이. 이 임금 격차가 바로 가장 중요한 불평등이고 그리고 하청기업들 그리고 원청기업 간의 격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하성 교수는 재산 불평등 이 얘기는 싹 빼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핵심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여기 나오는 그 그래프는 장하성 교수 책에 나오는 책입니다. 장하성 교수 책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장하성 교수가 쓴 책, 아까 봤던 그 왜 분노에 되는가라는 책, 그 책 64쪽에 나오는 책인데요. 그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이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잘 버는 상위 월급쟁이들 10%와 이 가장 못 버는 그 하위 10% 간의 격차가 1980년대 중반에 이때 누구가 대통령이었죠? 전두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5.12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4배 정도를 줍니다. 격차가 줄은 거예요. 그만큼 약간 평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990년대 중반에 뭔가 개선되는 기미가 멈추더니 1990년대 중반을 지나더니 다시 악화일로의 방향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들 간의 격차가 심화된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죠. 2005년을 기점으로 하고 다시 약간 개선됩니다. 약간 이상하죠? 중요한 거는 이게 장하성 교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까만 그래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장 잘 버는 월급쟁이와 가장 못 버는 월급쟁이들 간의 격차가 1980년부터 2013년에 걸쳐가지고 일관되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상하죠? 격차가 줄다가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격차가 주는 시기가 언제였죠? 1980년대 후반. 대통령 누구였죠? 전두환, 노태우. 1990년대 초반. 요때 노태우. 근데 1990년대 중반 누가 대통령이었죠? 김영삼. 1990년대 후반 2000년 누가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이 시기였습니다. 자, 요거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격차가 줄고 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격차가 주는 모습이 멈췄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격차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기만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2008년도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격차가 줍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때려잡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 월급쟁이들 간의 격차가 줄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월급쟁이들 중에 가장 잘 버는 사람들의 월급을 많이 못 늘립니다, 사실은. 그런 그 영향이 크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월급쟁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오히려 1990년대 중반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제시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장하성 교수가 제시하는 그래프에 나온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 월급이 아니라 그냥 개인 소득이니까 재산 소득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재산소득, 근로소득 다 합친 이 종합소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 가장 잘 사는 상위 10% 소득이 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2010년에 걸쳐가고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부터 95년까지는 이제 통계가 없는데 어쨌든 비슷할 겁니다. 이 80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평등했던 나라입니다. 가장 잘 사는 10%가 가져가는 몫이
30% 정도니까 이 일반 국민들 평균보다 3배 정도를 가져간 거예요. 이 기간 중에. 근데 90년대 중반에부터 그때부터 꺾여가지고 늘어납니다. 일관되게 이 부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죠.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 거죠?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돼가지고 외환위기 때 한번 꺾였다가 2000년경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004년, 2005년 올라가죠. 2006년대 꺾입니다, 한번. 이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무현 정부 말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약간 서민 지향적인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때 한번 개선됐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좀 적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부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약간 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한번 이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그래프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960년대부터인데요. 맨 위에가 바로 가장 부유한 0.1%. 오늘날로 치면은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명 정도의 몫인데요.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전 국민의 90%가 가져가는 몫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국민들의 90%의 몫, 가장 부유한 1%의 몫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늘어나는 그 속도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요, 모습이 바뀌어요. 국민들의 90%의 몫이 90년대 중반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국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몫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잘 사는 0.1%, 50만 명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1% 정도의 몫은 과거처럼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몫이 늘어나지 않는데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낙연 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뉴라이트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몫은 늘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죠. 김낙연 이분이 만든 그래프가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건데 이 김낙연 교수가 피케티 책에 나오는 이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국을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본 모습과 이제 비슷한 건데요. 지난 강연에서 이 맨 위에 있는 게 빨간 겁니다.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1913년경에 이렇게 높았다가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낮아지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 자본주의의 그 대호황기 내지는 이 빈부격차가 가장 줄었던 시기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였다가 미국이 80년대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미국의 가장 부유한 1%가 엄청나게 많은 이 소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과 비슷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피케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가 100년 전 자본주의, 세습적 계급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영국도 비슷하고요. 일본은 약간 덜하고요. 가장 덜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과거에 비해서 70년대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줄었고요. 오늘날에도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만하게만 이 빈부격차가 다시 증가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유럽이 프랑스가
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당시에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덜 가져가는, 부자들이 덜 가져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나죠. 더군다나 늘어나는 그 방향과 속도를 보세요. 미국, 영국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납니다. 프랑스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한 1%가 가져가는 몫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위 1%가 이렇게 크게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 20년간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정치적 격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불만, 이 불만에는 이 보수정당, 국힘당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라 민주당 같은 그 진보정당에 대한 불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멈칫거리고 있는 모습, 부자 증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복지를 왕창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뭔가 지체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4강은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번 얘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